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코스피가 4,1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다만 상승폭 조금씩 줄여내는 상황이네요. 0.9%, 0.8% 넘는 오름세로 4,11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6% 약세로 900선을 반납하면서 895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사작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1,849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574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2,05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삽니다. 26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이 163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금액은 소폭이지만 11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갑니다. 확정 실적이 발표됐는데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록했고요. HBM3는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라고 밝혔는데 엔비디아의 납품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 현재 3.7% 오르며 10만 4,2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 LG에너지솔루션 1%가량 하락합니다. 5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3.2%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5.6% 조정을 받습니다. 9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대표주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가 6% 넘는 오름세로 27만 3,500원, 그리고 10위의 기아가 3.8% 강세로 12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조선 대표주는 HD현대중공업도 0.67% 오름세로 59만 9천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여기서는 시총 1위 알테오젠이 반등합니다. 0.75% 강세, 거래가 47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2%가량 하락합니다. 16만 8,300원. 에코프로 역시도 0.4%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 로보틱스도 0.3% 가까이 하락합니다. 34만 4천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3.4%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4만 9,8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펩트론이 1.7% 약세, 거래가 26만 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는 4% 반등합니다. 53만 7천 원. 삼천당제약도 0.5% 가까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22만 1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0.2% 약세, 에이벨바이오는 0.5% 상승하면서 9만 3,500원대 거래됩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주가 상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하나오션 등 관련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현재 11.6% 오르며 14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3% 넘는 강세입니다. 3만 950원. 동일스텔럭스도 3%대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2,50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역시 핵 잠수함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에이스테크가 16.7% 급등하며 3,3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시스템 16.3% 급등합니다. 거래가 6만 4천 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5.7% 강세, 현재 11,310원대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 6원 넘게 내리면서 1,425원 선에 문을 열었습니다. 9시 34분 기준으로는 1,422원 80전이었고요. 지금은 조금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1,422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8% 오름세로 4,113포인트, 반면 코스닥은 0.7% 가까이 하락하면서 895포인트입니다.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테마들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김태성 IS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맞이한 우리 시장 오늘 모습입니다. 일단 장 초반
코스피는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약 0.9%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승폭 대비해서 이 등락률을 좀 체크를 해보면 상승 종목이 270 종목, 하락 종목이 약 600 종목. 그러니까 시장의 질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락한 종목이 많아서라기보단 지금 현재 현물과 선물의 수급을 놓고 보면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동반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만기 이후에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매수 포지션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청산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좀 불편한 상황. 하지만 이걸 지금 받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프로그램 혹은 개인 매수 주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지수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만약 삼성전자가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렇게 좋다고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시장이 아니겠는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더할 나위 없이 지금의 어떤 상승을 즐기시겠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없이 다른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저렇게 상승을 하는데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인가라고 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다 보니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이 대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부담을 늘렸냐 줄였냐 지금 이 건데 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을 정하는 타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오늘 외환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 지금 흐름은 크게 빠지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저도 사실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압박을 받았던 게 결국 이제 대내 정세가 좀 불안정함이었는데 그러한 불안정함이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 협상을 도달을 했고 2차적으로는 잠시 후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어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렇게 관세 협상을 잘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한 지금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저는 수급적으로의 약간의 압박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참 익숙함이 가장 큰 저는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라고 봅니다. 올해 초만하더라도 1,330원대였습니다. 이게 이제 뉴 노멀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느덧 벌써 1,420원대가 또 우리 눈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저는 다시 1,300원대로 좀 내려와야지만 더 강력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꾸역꾸역 지금까지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일정 부분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코스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소위 말해서 매수 신호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네. 전망치 내놨습니다. 5천이 아니고 코스피가 강세장 시나리오대로라면 6,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 저런 이야기는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 간다 그러면 꼭 코앞에서 미끄러지거나 갈 것처럼 보이다가도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JP모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참 여러 번 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반도체는 겨울이다 해놓고 다 빼놓고 본인들은 사고, 반도체는 봄이다 해놓고 본인들은 다 수익 실현하고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은 리포트를 쓴 사람은 아니라서 이걸 같이 본다라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이런 리포트에 저는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결국 지금 미국이 오늘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자 한 분이 예전의 닷컴 버블과 지금의 어떤 고점 논란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말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는 기술도 없는 기업들이 향후의 성장성만 보고 너무 많이 올라온 반면 지금은 현재 주가를 설명할 만한 명분,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설명을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6천 가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적이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현혹하시기보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이 이번 분기에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보였는지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생산성적인 평가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000포인트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일단 4,000포인트를 넘어섰잖아요. 네. 그러면 4,000포인트를 단단하게 다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든단 말이죠. 일부 몇 종목의 상승 때문에 올라왔다고 평가를 지금 받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면 안 되고요. 지금 다수의 어떤 섹터들이 지금 4,000포인트에 맞게 외형 성장이라든지 내실이 좀 다져지는 모습을 이번 분기를 통해서 저는 설득을 해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르게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거죠. 계속해서 실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정면 돌파를 하고 또 기업은 거기에 맞춰서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좀 해주고 그러다 보니 매도하는 물량보다는 매수하는 물량이 많아서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붐이 좀 형성이 되면서 4,000포인트까지는 빠르게 올라왔지만 여기서 이제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실적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만 주구장창 이어진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환원 정책을 좀 펼쳐줘야 이게 박자가 맞아서 저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강세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하게 인식이 그렇죠. 되는 부분이고 기대와 함께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죠. 자,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네. SK하이닉스는 뭐 55만 원 그렇죠. 돌파.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달성. 다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지금 주가를 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은 이거죠. 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지만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다면 실적도 나왔고 그렇죠. 이슈 또 뉴스 나올 거 또 나왔고 그렇죠. 이제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선반영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또 갈 수 있는 명분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게 참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HBM3E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뉴스가 좀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HBM4에 대해서 샘플을 전량 출하했다라는 뉴스까지 쏟아졌습니다. 네. 여기 플러스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었던 파운드리 쪽에 대한 수주 잔고가 지금 분기 최대치로 잡혔다는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를 눌러왔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한 번에 해소가 되는 지금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봐야 되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을 눈치를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기준점,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준점은 지금 미국 테크주들의 흐름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테크주들도 잠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간밤에 M7 기업들 중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했죠. FOMC에서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와서 한미 혹은 또 미중 이런 정상회담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사실 뚜렷한 일정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지금 이번 주에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된다면 다음 주에는 저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은 조금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삼성전자 오늘 상승에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즐기시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없으셨던 분들이 빠르게 매도하셨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어떤 전략에는 조금은 참아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큰 수혜주하면 역시 자동차. 네. 25%의 관세를 이제 15%로 적용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어제 맞아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렇죠. 현대차를 비롯한 네. 자동차주가 매우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 재평가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자동차 섹터는. 재평가라기보단 일단은 큰 산은 하나 넘었다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 협상만 되면 자동차주들은 날아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또 빠르게 식냐라고 많이들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못 팔아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관세가 적용되기 이전에 소비자들이 앞으로 자동차 값이 비싸진다고 하니 조금 빠르게 사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1분기, 2분기에 다른 산업보다 자동차주들의 실적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3분기, 4분기 결국엔 앞서 이제 좀 당겨서 소비하셨던 분들에 대한 공백이 있어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욕심이 좀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눈높이를 좀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대표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온 반도체 쪽이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갭상승 이후에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음은 좀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길게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관세가 일단 잘 해결됐다라는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차종의 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게 현대차의 영업 전략의 가장 중요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차량보다는 가격이 약 5에서 7% 정도 비쌉니다. 네. 그만큼 영업 마진율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의 북미 매출을 보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비중 자체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라 길게 본다 했었을 때는 현대차, 기아 지금의 조정은 충분히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현대차도 그렇지만 자동차의 전반적으로 저평가, 예를 들면 PBR 한 배 미만. 그렇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저평가를 늘 받아왔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밸류업 그 차원으로도 충분히 한번 투자를 할 수 있고 지금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반도체 좋은 거 다 아십니다. 원전 좋은 것도 다 아시고 전력기기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좋은 건 알겠지만 매수 버튼 쉽사리 누르지 못하는 건 주가 위치가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보시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주가의 위치는 낮죠. 그렇죠. 밸류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수급의 관심사만 좀 공통적으로 쏠리게 되면 자동차주들은 여기서 더 빠진다고 보기보단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조선주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또 네. 합의가 됐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조선주들이 이 부분을 다 선 반영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다 이렇게 강세로 간 건지 그렇다면 이제 또 나왔잖아요. 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안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걸 세론을 걱정해야 되는 건지 일정 부분의 세로는 조금은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할 때 지금이야 지수가 4,000포인트지만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000포인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시장을 버텨줬던 게 조선과 방산인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골자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주 잔고가 쌓이는데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쌓이고 있다는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주가 전체 혹은 섹터 전체를 올리는 모멘텀이 됐었어요. 하지만 현재 분기 시점에서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면 네. 친환경 선박의 수주 잔고는 약간 정체. 신조선가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주가는 마스카 프로젝트, 마누가 프로젝트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붙이면서 선반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은 조금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조선 빅4 중에 하나오션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못을 박았죠. 핵잠수함에 대한 이야기, 건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서? 필리조선소에서 해라. 그러니까 밸류체인의 여러 가지 부품사들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보셨겠지만 그 부품사들 지금 오전에 갭상승 이후에 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건 하나오션임을 본다면 하나오션만큼은 조금의 다른 시선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없으셨던 분들이 하나오션이 그렇게 좋다고 그럼 지금 투자
해볼까라고 하는 타이밍적인 부분은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중 네,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럼 지금 가장 큰 관건은 이 G2의 무역 갈등이 해소될 거냐. 그렇죠. 해소된다.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이 기대감으로 사실 미장도 많이 오른 측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이 재료에 대한 걸로 연결해 보면 예를 들어서 물동량이 는다. 네. 교역이 활성화된다. 네. 그러면 해운업, 물류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어때요? 일단 운행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BDI 지수라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가격대가 크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좀 봤는데 네. BDI 지수가 그렇게까지 또 움직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어떤 운송 관련한 종목군들의 시세 탄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G2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할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인데 반도체주들 여러분들 엔비디아 최근에 움직였었던 요소들 중에 이미 미국과 중국이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움직였었던 날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그렇죠. 단행했어요. 네. 12월에도 뭐 확실진 않다고 했지만 기대감은 높은 상황인 거고. 자, 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새로운 섹터, 제약 바이오, 그렇죠. 뭐 이런 쪽은 어때요? 그러니까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특히 복제약에 대해서는 무관세 그렇죠. 적용받기로 했죠. 제네리카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쪽을 좀 바라보기 시작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논외로 치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에스티펀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장 중에 삼성전자를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좋게 시작했었던 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빠르게 음봉 전환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투자를 해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비만 당뇨 키워드가 계속 좀 붙어야지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라이릴리가 간밤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코스트코나 월마트에서 이제 쉽게 소비자들이 바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이제 판매 전략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투심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 또한 또 많이 약해진 것도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인 요소는 있지만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가 타이밍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간밤 미장도 빅 이벤트가 많았어요. 일단 결과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네. 또 양적 긴축도 12월 1일 날 종료. 네, 종료하기로 시장이 기대했던 결과들이 지금 다 나온 네. 셈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또 새로운 판이 이제 열리게 된다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사실 어제 연준 의장이 이제 얘기했던 것들 중에 시장이 생각했던 게 10가지라면 9가지는 부합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부합 안 한 게 말미에 좀 나왔었죠. 뭐죠?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은 전월에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용만 잡히면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연설문을 쭉 훑어보면 이제 고용 플러스 물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은 회의적인 그러니까 매파적인 약간의 뉘앙스들이 좀 나타난 상황이라서 간밤에 연설 이후에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조금은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좀 토대로 놓고 본다면 아마 오늘과 내일 미증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도 보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 인터뷰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제 보합권으로 저는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걸 잠재울 수 있는 포인트는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우리가 네. 생각한 것 이상의 선물이 나온다면 이 또한 모두 이제 덮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는 것 같고 뭐 이런 양상이에요. 자, 간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힘을 내고 있죠. 네. 시가총액 5조 달러라는 또 한 번의 신기원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진행했던 GTC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했던 것을 잘 긁어줬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루빈이라고 하는 제품이 엄청나게 괴물적인 성능인 것은 아는데 그 비싼 것을 도대체 누가 수요해 줄 것이냐 그리고 어디에 팔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물음표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젠슨한 CEO가 미국 정부에서 슈퍼컴퓨터 7대 사주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끔하게 해소시켜줬다라는 게 정말 주요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픈 AI가 최근에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 가면서 협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젠슨항도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우버 플랫폼에 올리겠다. 그리고 보안 쪽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팔란티어하고도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에 모멘텀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기에는 좀 힘들더라도 여전히 현 위치에서만 잘 버텨만 준다면 다른 테크주들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뒤 11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반도체, 히토리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미중 무역 전쟁이 일시적 휴전에 들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김해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마주하는 게 6년 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마주한 뒤 6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한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회담 장소는 김해공항 안에 있는 공군시설인 나레마루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오후 12시 55분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고요. 시 주석은 다음 달 1일 한중 정상회담까지 2박 3일 동안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2014년 이후 11년 만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미중 간 풀어야 할 문제들 산적해 있죠? 네, 우선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 철회, 대미 히토리 수출 통제 1년 유예를 두고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앞서 최근 고위급 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협상 카드로 꺼낼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한길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인 엔비디아 블랙웰의 중국 수출 완화 등이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등도 이번 회담 의제로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김해국제공항에서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막판까지도 쟁점별로 이견을 보이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거친 만큼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최양호 수장 나오셨고요.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또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만남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하기도 했는데요. 두 정상의 모습 먼저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And it's really beautiful.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Thank you so much. 네,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선물을 증정하고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였고요. 지금 뭐 화면상에서도 보셨지만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선물도 뭐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마음에 딱 들었다.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했다. 뭐 이런 평가도 금을 나오고. 좋아하시거든요. 금 좋아하는 건 뭐 워낙 유명하죠. 유명한 이거 그 금으로 했는데 천마총 그 금관 모형 드렸잖아요. 그게 하늘의 권위와 지상의 통치를 연결해 준다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설명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늘을 펄펄 날을 때 기분이 좋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 또 이제 훈장도 받고 이러니 뭐 분위기 되게 좋은 거. 근데 점심 저녁을 같이 하셨어요. 저 저녁 때도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런 부분들이 소장님 뭔가 협상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그래도 플러스 알파적인 그냥 플러스 알파가 도움이 됐을까요? 이게 진쪽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탑다운 할 때는 서로 마음 터놓고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분위기 창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는 아주 잘 한 그런 지금 뭐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좀 후속적으로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 사인된 협정문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죠. 예, 나가는데 이제 아직도 세부적인 게 조금 더 남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필리조선서에서 우리 뭐 핵잠수함 뭐 한다 뭐 등등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봐서는 그것들을 이제 줄줄이 시리즈로 엮어서 좀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장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니면 정상 간의 뭐 대화라든지 선물 충분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서로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그 격차가 컸었잖아요. 간격이 좀 컸다고 컸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상회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어렵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서로 요구했던 바를 좀 한 발씩 뒤로 양보하면서 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천억 달러,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한 번에 돈을 내라 이렇게 업프론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2천억 달러에 매년 뭐 200억 달러로 달러씩 상한을 정해서 또 그렇게 양보해 준 부분도 있고 한국은 투자했을 때 90대 10으로 이익을 배분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50대 50으로 또 우리가 또 그건 우리가 이제 미국 측 그렇죠. 의견을 좀 수용을 수용한 거죠. 대신 이제 그래서- 안전장치를 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주고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분위기 괜찮았다고 보세요, 교수님?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무역 협상을 보면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무역 협상이 보통 미국 대통령들의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만들어 주면은 그걸 승인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하나씩 봐가지고선 자기가 싫으면은 완전히 뒤바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좋은 분위기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은 이 결과를 잘 보시면은 뭐 물론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게 윈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본다면은 거의 다 우리나라한테 좀 불리한 면이 좀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까지는 미국 수출할 때 거의 대부분 품목을 0% 관세로 했는데 지금은 15% 관세를 맞게 되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는 뭐 우리가 미국에 그 의무적으로 투자할 게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1년당 뭐 200억 달러를 뭐 투자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그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불리한 조항들이 많은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최악의 그 상황을 피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래도 좀 뭐 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 왜 지금 이렇게 딜을 만들었느냐,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번 11월 15일서부터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이 상호관세의 합치성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가장 핵심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마스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1,500억 달러가 이제 나눠져서 구성이 되는 큰 구조는 이렇게 짜졌습니다. 잘 된 합의라고 보십니까? 이게요. 뭐 그 현지 언론의 말을 따르자면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담보로 해서 관세 인하해 준 게 3건입니다. 우리나라 건하고 일본, EU. 네. 근데 세 개 중에 제일 잘 된 지금 협상으로 우리나라 걸 지금 들고 있습니다. 비교해서요? 예. 미국 자체에서.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독자적인 보안 장치를 했던 점에서 지금 방점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2,500분 뭐 업프론트로 내렸는데 그것도 아니고 10년으로 냈고 이게 지금 보니까 그쪽 현장에서 나온 얘기는 캐피탈 콜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250억 뭐 200억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상한에까지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 2천억 달러 투자금 정산하는데 이제 매년 조금씩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야 되느냐?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그거 1년간 외환자산 운용 수익이 한 150억 달러가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올해 같은 데는 외평채 같은 것도 35억 달러 정도 냈어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굉장히 지금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가도 문제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전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200억 달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캐피탈 콜로 이번에 된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뭐 협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두고 좀 나눠서 예를 들면 외환시장 외환보유고를 손대지 않고 이렇게 지출하게끔 한 거는 굉장히 안전한 구조였다라는 평가. 근데 이제 아까 캐피털 콜 말씀 주셨죠. 캐피털 콜이 이게 예를 들면은 미국 대통령이 요청을 하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프로젝트가 만약에 1,000만 불짜리면 네. 1,000만 불에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처음에 뭐 시작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계 사는데 돈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자금이 지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연간으로 200억 달러에 대한 한도를 주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환보유액과 해외에서 달러 표시, 외화 표시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외환보유액이 축나지 않는다는 데서는 좋은데요. 직접적으로는 안 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외환시장 수급상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이 일이 없으면 그냥 잠기는 건데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 부분. 그래서 이게 좀 외환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작년이랑 대비하면 이거 우리 손해다. 근데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미란 보고서 내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제목이 새로 변화된 세계 통상 질서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 경제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이 불확실성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웠잖아요. 이 부분이 해소됐다는 점은 우리 경제적으로 좀 부담은 되지만은 네. 그래도 앞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예, 그런데 불확실성이 다 없어졌느냐?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교수님 끝까지 걱정하시네요. 예. 아니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하도 많이 그냥 뭐 그 협상 결과를 번복한 적이 있으니까요. 네. 뭐 오늘도 지금 보니까 요게 그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금 또 묘한, 잘못 묘한 온도차가 이해했는지 느껴지는 과거에 얘기를 그런 하죠.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진짜 그냥 뭐 마지막 디테일을 좀 다르게 좀 유도하려고 하는 건지 뭐 하여튼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든지 한국이 저 100% 시장을 완전 시장 개방하기로 했다? 예, 개방했다든지 뭐 그런 디테일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뭐 관세는 뭐 다음 뭐 한 1, 2년 정도 좀 조용하다. 그렇게 봐도 이제 또 다른 과제들이 좀 남아 있죠. 그러니까 뭐 방위비 쪽으로 해가지고선 또 더 좀 돈을 받을 수 있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뭐 일부는 뭐 그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 정부가 그 개런티를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또 정부 부담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직도 함정들이 남아 있지만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그래도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바랄 수 있는 딜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그런 딜일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뭐 아주 불만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위험이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투자 수익을 이제 처음에 우리는 5대5 횟수정관 5대5였다가 이거는 죄송합니다. 9대1 우리가 네, 9 9대1. 미국 1 네, 5대5. 그러다 이제 미국 측 입장을 결국 수용한 거죠. 5대5 네. 대신 이제 안전장치를 뭐 걸어둔 건 20년 안에 전액 환수 조치가 안 되면 투자 비율을 그 회수 조정을 비율을 할수 있고요. 다시 조정한다.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엄브렐라 SPC 라고 해서 이제 모펀드와 자펀드를 두는 이런 구조들. 이런 안전장치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거 이제 그 SPC 나오는 거는 일본 측에서 그걸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SPC를 해서 거기다 5,500억 달러 넣어놓고서 한다는데 이제 그거를 준용해서 온 거고 우리는 지금 바로바로 인프라 이런 데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부담을 언제 또 캐피탈콜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90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룸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그 안전장치들 걸어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사례도 참고했다. 예를 들면 투자 이익에 대한 배분이 있는데 손실이 났었을 때 안전장치들을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게 둬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린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뭐 원금 뒀다는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좀 뭐 이익에 대한 어떤 손실을 평준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것 같아요. 쭉 읽어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우리 고위 관료 중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했다는 장관이 있는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예, 김정관 장관은 제가 그 한국은행 기재부인데 한국은행에서도 근무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자원에서 가셔가지고 한 3년 정도 한국은행에 대해서 통화 정책도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CT 있을 때 같이 이제 같이 근무하셨어요? 아니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한국은행에 계시니까 일을 어떤 식으로 하던가요? 터프하게 하시던가요?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때도. 그게 터프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 계시다가 이제 또 민간 쪽으로 가시는 것까지 봤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하신 거로 보입니다. 네. 우리 계속 걱정하시는 양 교수님. 이런 안전장치들 2중, 3중으로 만들었잖아요. 2중, 3중으로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위험이 좀 줄어들지만은 그렇지만 위험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그냥 뭐 여기에 그냥 뭐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하여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서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갔다.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없을 정도로 이걸 다 커버됐다. 감당은 해야 그건 되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상당한 협상 타결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들이 주도한다라는 것도 이제 그렇죠. 우리 정부의 발표였어요. 너무나 좋은 그거죠. 이제 이번에 보면 우리가 1등을 세계 그런 협상 중에 1등 할 수 있는 게 한국 기업이 중심이 된 거는 우리나라 이 협상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마스가가 굉장히 큰 앵커 역할을 해준 게 뭐냐면 원금하고 손실 보전 장치를 딱 해준 거예요. 자, 마스가를 하려고 거기다가 무슨 이제 뭐 필리조선소나 뭐 이런 데 같이 하고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기업은 한국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혜자는 뭐 거기서의 뭐 고용 창출 이런 걸 따지면은 원금 회수하고 손실 방지 보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마스가 분명히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굉장히 외환을 안전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다시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부분들은 외환 리스크도 굉장히 지금 막아주고, 그래서 참 마스카가 굉장히 신의 선택일 정도로 잘 돼 있고요. 요번에 보니까 마스카가 제가 보니까 십 빌딩 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하고 미국이 서로 동맹을 굳게 하는 그거의 앞글자가 아니었냐. 지금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그걸 지금 제가 장명해 갖고 왔어요. 재설정을 하신 거예요? 네. 사우스 코리아로 재설정. 네, 사우스 코리아인데 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레이트 얼라이언스다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아주 그레이트 동맹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마스가가 굉장히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어느 분이 이거 아이디어 됐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하셨다면 이거는 승진 포상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호평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까지 하는데 그 S를 사우스 코리아 그다음에 얼라이언스로 바꾸셨는지 말은 됩니다. 근데 말은 되고요. 아니 영어 동맹에 아주 끈이 된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입니다. 이거 양 교수님 말씀을 그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좀 어려운 과제들이 그래도 좀 남아 있다는 것은 조금 좀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미국이 특히 조선 산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이유들이 미국이 조선 산업이 지금 굉장히 좀 후퇴돼 있죠. 그 부분적인 이유는 영국하고 비슷하게 선진국이 여기에 대한 어떤 비교 우위 같은 걸 잃었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또 미국에서 특히 문제가 심한 것은 존스 액트 같은 법 때문에 조선 산업들이 너무나 보호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세계 자기네들이 경쟁력을 잃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일단 연안 안에는 자기네들의 배들을 사용하기는 게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도 어떻게 경쟁력을 상승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그래도 계속 그냥 고객들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필립 시프야드를 좀 이제 들어갔지만은 필립 시프야드가 아주 그렇게 대형 조선 업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조선 산업 그쪽으로 조선 업체 들어가려면은 지금 그렇게 경쟁력을 잃은 그 이유가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보호받고 있었고 좀 편안하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서 미국에도 미국 자체 기업들이 조선 업체를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것을 개혁시켜야 되는데 첫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꿔줄 거냐? 예, 꼭 존스 액트가 존스 액트는 지킨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큰 shipyard를 살려면은 그러면은 미국 투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아마 그거는 받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제인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기존 경영진이나 노조들이 반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선 그 상황도 한번 좀 거쳐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원들하고 그리고 또 부품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는 가야 될 텐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모르죠. 지금 뭐 현대자동차 같이 그냥 뭐 우리나라 그 인원들이 미국 가는데 문제가 생길 거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부품 같은 거 보낼 때 역시 또 관세 같은 거 내야 되느냐. 그거는 아직까지 디테일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게 그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1,500억 달러 중에서 이것도 이제 현금 투자는 얼마 안 되고 정부 설명은 그렇습니다. 네. 보증이라든지 예를 들면 선박금융 이런 선박금융. 쪽으로 좀 이제 패키지를 그렇게 구성을 해서 안전장치도 이것도 좀 높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직접 투자, 현금 투자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원래 이 1,500억 달러 자체는 3,500억 달러에서 별개로 받던 부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3,500억 달러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큰 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조선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좀 낮아졌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필리 조선소가 그렇게 큰 배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조선업계도 되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큰 배를 짓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필리 조선소에서 우리 핵잠수함 만들기로 했다니까 그거 진척 사항을 봐가면서 아마 그것도 추후에 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이 되면서 가장 그 숨통이 트인 곳이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는데 일본과 유럽연합과 똑같이 15%로 네. 받기로 아직 이제 실행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이거는 뭐 한숨 돌리게 됐죠.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워낙 지금 미국에 지금 뭐 이 한 해에 지금 생산해야 되는 신차가 1,600만 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800만 대를 외국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풀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뭐 거추장스러운 이런 관문들이 없어졌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날개를 달고 가고, 특히 현대가 지금 굉장히 점유율이랑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숨통을 틔운 그런 뭐 쾌거라고도 또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관세 협상 타결되고 나서 일단은 외환 시장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이제 줄었다, 덜었다. 그럼 이제 우리 환율이 지금 꽤 높잖아요. 네, 네. 1,440원 육박했었으니까. 그럼 이제 구조적으로 좀 이제 다 떨어지면 되겠네요. 이게 맞겠네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10월 달 들어서 달러 원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간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었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이게 1,300원대로 내려올까 이런 전망도 좀 했었는데 네. 내려오는 폭이 좀 더디네요. 왜 그럴까요? 왜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불확실성 요인이 있고 더 좋으려면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 왜냐하면 우리 달러 원 환율도 달러 위안 환율이랑 같이 공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과에도 협상이 잘 돼서 중국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 원화 환율이 좀 더 내려올 그런 계제가 있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환 시장에서는 어쨌든 여태까지 없었던 150억 달러, 200억 달러라는 대미 쪽으로 미국 쪽으로의 그 자본 그 달러 이동을 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돼서 이 달러 원 환율이 과거처럼 뭐 1,350원대로 훅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00원대 내외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당분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럼 구조적으로 아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가 그냥 뉴노멀이 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뭐 여기서 그만큼 장기적으로 그 관심 없으실 수 있는데 뭐 한 5년 차원으로 생각한다면은 1,300대 또는 1,200대까지도 돌아갈 수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은 뭐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은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은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무역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졌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일단 저 단기 중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미국은 금리가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계속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1,300대 상반, 그러니까 1,350에서 1,400에서 거기까지 내려가지만은 그 이하는 뭐 다음 한 1, 2년 동안은 내려가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좀 지금 이제 내려가긴 내려갈 거고 어저께도 그냥 뭐 비교적 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지만 근데 그렇지만 오늘 또 주간 거래장에선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확연하게 기대했던 것만큼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 너무 과잉 기대한 거죠. 이게 원인을 본다면은 다 하나 원인 때문이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이 하나 원인이 불확실성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불확실성이 뭐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이유들은 계속 깔려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남아 있는 이유들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지금 금년 작년 수준 정도로 유지될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금년 그 수출이 많은 이유는 저 미국에서 사재기한 것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년서부터는 우리가 관세를 25% 가는 거는 막았지만은 15%로 갈 거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지금 뭐 직접 외환 보유고에서 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200억 달러씩 이제 뭐 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면은 이게 작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최영 소장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환율 말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승인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금 핵잠수함 그것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 승인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뭔지 궁금해요. 이게 단순히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건조로 끝나는 것인지 뭔가 원자력 협정까지 크게 본다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인지.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경위로 나왔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하라는데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이 돼 있는데요. 10년 전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풀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연료만 갖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것들이 핵 잠수함까지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트럼프는 뭐 현장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죠. 이러면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방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또 한 축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요,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연결을 시키려면 뭐 SMR이든지 뭐 소형부터 해서 너무나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걸로 인해서 파기되고 파생될 수 있는 사업 종류가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 선물 중에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빅 이벤트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지어졌고요. 미중 정상회담, 뭐 한일 정상회담, 경주에서 정말로 빅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하나씩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증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 굉장히 강했잖아요. 엄청 강하죠. JP 모건은 6,000포인트도 해서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 갈지가 궁금합니다. 문제는 이제 6,000포인트까지 가게 되는 가정이 뭐였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보면 한국 우리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과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경제도 그동안에 이렇게 좀 몇 년 동안 침체 상황에서 성장률 자체로만 보면 올라가는 거로 성장폭이 확대되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 그리고 또 글로벌하게 또 유동성이 좀 풍부하고 AI 관련된 또 기술 혁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한다고 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볼 때는 6천까지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지금 많이 예상하는 것처럼 5천까지는 다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의도에서도 지금 다 5천까지는 저희 약간 개런티하게 갈 수 있는 농담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죠. 언제가 기간. 교수님, 이게 우리 펀더멘털에 이게 부합하게 가고 있냐라는 의문이 계속 이제 저도 던져지고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조금 좀 5천 불가능하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뭐 저 시간만 기다리면은 5천 언젠가는 올라갈 거니까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그렇게 순조롭게 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좀 아쉬움이 좀 걱정이 있고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주식 상승이 AI하고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따져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높은 이유가 첫째는 소비지만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거든요. 네. AI에 대한 어떤 효율성 증가는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았고 그냥 지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건설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계속 굉장히 강하고 반도체는 아직 0% 관세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AI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책도 지금 AI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AI하고 그 빅테크를 빼면은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반도체 마찬가지죠. 빼고는 뭐. 예. 그렇게 되니까 만약 그 미국에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다 지어가지고선 그게 진짜 그 효율성,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면은 요 랠리가 계속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AI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좀 미치지 못한다. 지금 AI 회사들 보면은 거의 다 적자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거기에 그 어떤 기대를 미치지 못한다면은 이 랠리가 미국에서 무너질 수가 있고 미국에서 무너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무너지는 거죠. 또 빅테크, AI 뭐 건설 이런 것들은 다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뭐 월가에서는 금리가 계속 3번 내릴 거고 내년에서도 좀 착실하게 내릴 거라는 가정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오늘 연준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춧가루 뿌렸죠. 그 12월에는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선 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5천 돼가지고선 나쁠 거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네.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양 교수님이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터프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건 소장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저는 뭐 딱 한마디로 자르려면 과열 아니다. 언제 하고 비교하느냐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올해 초에서 뭐 68% 좀 올랐지만 우리가 비교의 대상은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 한창 진행 때 2022년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모자른다. 그래서 그다음에 좋은 현상은 지금 우리가 뭐 미국 그 장하고 얘기하지만 매그니피션 7하고 코스피하고 지금 동조화가 4월 달부터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매그니피션 7이 뭐를 하냐면은 다 AI에 거액들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닷컴 버블하고 다른 거는 닷컴 버블 때 뭐 이렇게 올라가면 저도 걱정하겠습니다. 그때는 다 스타트업이었어요. 지금은 채산성 좋고 수익성 좋고 미래의 성장성 좋은 매그니피션 7이 AI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때 버블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 넓게 하면은 지금 주요국 대비해서 보면은 평균치 정도다. 2022년 과열 아니다. 그러나 지금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빨리 타고 빨리 내리는 좀 발빠른 움직임을 하시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면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승세는 지금 올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펀더멘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3분기 경제 성장률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1.2% 성장했습니다. 네. 잘한 성적표죠. 잘 했는데 그걸 좀 뜯어보면 이게 우리가 민간 쪽에서 어떤 경제가 좀 잘 돌아가면서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뭐 소비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민간 소비, 종 소비 다 잘 나왔죠. 그렇죠. 네. 여기에는 이제 뭐 우리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주도했던 부분이 있지만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그동안 경제 성장률을 제약했던 건설 투자 부분에서의 부진이 점차 이제 축소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반도체 얘기 우리 많이 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잘 되니까 반도체 부분에서의 설비 투자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설비 투자가 전기 대비로 감소할 거로 보였는데 네. 플러스로 돌아선 부분. 네.
그리고 수출 증가율은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소비도 좋고 투자도 좋으니까 소비도 올라가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떨어졌어요. 좀 지난 분기랑 봤을 때. 그래서 두 개로 보면 잘 된 것 같지만 좀 더 욕심이 나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3분기 아니라 4분기랑 내년이잖아요. 내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전기 대비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전기 대비로는 성장세는 약화되지만은 뭐 1.2에서 0.5, 0.3 정도로 갈 수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또 틀려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올해 초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은 올려줄 수 있는데 우리가 전기도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를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대비로는 성장세가 둔화가 되지만은 기저효과 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양 교수님.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은 이제 뭐 그것보다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지만은 내년 지금 예측은 대부분 1.8%입니다. 그런데 1.8% 따져보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상 궤도로 돌아간다고 뭐 볼 수는 있지만은 어떤 기저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성장률로 보면은 뭐 그냥 뭐 정상적으로 뭐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절대 수준은 좀 계속 좀 낮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국민들이 이걸 느낄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수출도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사재기 같은 거나 이게 반도체 수출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상당히 금년에는 많이 도움이 됐는데 미리 당긴 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내년 수출도 좋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저 반도체 관세를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수출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다행히도 지금 소비 추세가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좀 희망을 좀 두고 있습니다. 수출은 금년에는 좀 이례적으로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소비가 좀 회복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1.8%가 잠재 성장률이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금년보다 좋으니까 그냥 좀 거기에 대해서 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보통 때는 우리가 1.8%라면은 이건 침체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재 성장률을 계속 높이려고 좀 개혁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소장님. 저는 뭐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 걸리는 부분들은요. 이제 전분기 대비를 보면은 2분기 때 전분기 대비를 해서 우리 OECD만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2등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요 부분이 13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뭐냐? 내수냐, 수출이냐, 뭐 그다음에 교육국의 어떤 경기 둔화냐 이런 것들을 빨리 채서 지금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숫자가 뭐 지금 민간 소비나 정부 소비가 이제 3년 뭐 그다음에 정부 소비도 2년 뭐 9개월 만에 최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온기를 갖다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과감하게 한 번 더 추경해서 나갈 수 있다면은 지금이 타이밍이다. 추가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제 꺾이기 전에 이 올라갈 때 이런 추경들이 나와주면은 더 효과는 배가 되니까 자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3년 만에 최고 뭐 나왔지만 전분기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처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지금 진단이 나와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 우리 성장률 전망하면은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세요? 지금 잠재 성장률이 정상 성장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선 정상 성장률로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그 이상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일단 내년까지 저희가 일단 지금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글쎄요, 뭐 지금 뭐 그 몇 개 그 투자은행들은 좀 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지금 뭐 그 아직까지 소비가 좀 뭐 지금 개선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둔화된 상태고 수출은 아까 얘기했지만 위험성이 계속 남고 있고 건설이 잘 회복된다면은 그러면은 또 이게 그 스토리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건설이 계속 좋아질 거냐? 그것도 지금 의문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뭐 우리가 정상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정상 이상이 될 수 있을까는 좀 걱정되고, 또 정상 이상 되면은 또 걱정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니까요.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3분기 성장률이 깜짝 성장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0.9%로 봤는데 올해 성장률 1%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좀 높아지는 것은 정부 소비 진작 정책에 따른 소비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많은 아이비들이 내년도 성장률을 올리는 데는 소비보다도 지금 우리 반도체 사이클이 한쪽에서는 슈퍼 사이클 들어갔다는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WTO도 그렇고 세계무역기구도 그렇고 관세 효과 때문에 내년 교육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이 좋아진다고 하면 내년도 성장률에 만약에 업사이드가 있다, 상향 조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수출 부분에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1.6%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2%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는 전기 대비로는 성장세가 약화되지만 이렇게 연간 성장률이 올라가는 데는 올해가 낮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기저효과에 만약에 수출 부분에서의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충분히 잠재 성장률 1.8% 넘는 2%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했습니다. 네. 인하 결정을 하긴 했는데 다소 좀 기존의 전망과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돼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 그건 이제 뭐 심각히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 봐서 반대하는 사람이 둘 나왔는데 네. 한 사람은 비컷을 하자 그러고 하나는 동결하자 그러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지금 단일 대우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뭐 트럼프가 알게 모르게 지금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금리는 분명히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네. 그때쯤이면은 추수감사절 지나면은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나올 테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들이 맞춰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그 데이터가 없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미국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 셧다운 때문에 노동시장 통계는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다행히도 이번에는 좀 올라가긴 했지만은 예상보다 덜 나갔으니까 만약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은 금리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은 다음 인플레이션이 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뭐 안 내릴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장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예, 앞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 의견이 나왔지만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9월달에 했던 전망과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게 없다. 그렇게 보면은 그 회의 참석한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견해가 물가라든지 실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은 9월달에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금리 인하 있을 것 같아서요. 연준 파월 의장이 12월달에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좀 유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금리는 정책 금리는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라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용 지표 지금 안 나오잖아요. 깜깜이잖아요. 아니 고용 지표가 네. 주별로 실업 수당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별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그렇죠. 말고. 그리고 또 연방 정부 연준이 그 베이지북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에 대해서 또 데이터를 또 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오늘도 뭐 공식, 비공식, 그리고 민간, 그리고 준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경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그리고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 가버먼트 셧다운에. 네. 예,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6주 후니까요. 네. 한미, 미중 정상이 잇따라 만나고 또 금리를 내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전망합니다. 증시는 연일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들뜨고 흥분돼 있는 것 같은 시장.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로 돌아간다. 투자의 원칙과 철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